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연결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서구청장 워낙 선거에서 압승하셔가지고 당내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 나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더 그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그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이 보실 때 상대당이 지금 많이 변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예. 상대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빨리 수습하고 그 정기국회에서 민생 문제를 같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가 이 분위기가 총선 때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직 6개월 남아 있고요. 예. 그렇다면 정치권의 이러저런 변화는 앞으로도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판이 흔들릴 만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 3번 정도는 변할 것이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SBS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부터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가 나오는 조사들이 많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거 결과 나온 이후에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계속 조금 일간 지지율을 보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우리 당이 오름세와 국민의힘이 그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그렇다고 치지만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 이게 결국은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구도를 형성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국정 지지율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영향을 주는 게 그 정당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가 높을수록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비호감도는 저희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당과 우리 민주당도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는데,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뚜렷하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비호감도가 민주당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비호감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조금씩 근데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저희 당의 비호감도는 작년에 대선 패배 이후에 가장 예. 높았을 때보다는 계속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아주 소폭이지만. 예.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좀 더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고, 그다음에 당내 이런저런 다툼이나 내부 분열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어떤 도덕 윤리적 문제가 추가로 제기되지 않는다면 조금씩 비호감도는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일반적인 여론 경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구체적인 얘기 소위 말하는 5개 정도의 이 여론조사 개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툼하고 내부 분열 말씀하셨는데 네. 이 정성호 의원께서 MBC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당대표 사퇴하라, 또는 분당이 어떻다 저렇다,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부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대표님께서 동의하세요? 네, 이건 제가 비공개 의총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내용과 괴를 같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2가지를 다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 근거 없이 당대표가 사퇴한다든지, 예. 지도부를 전면 퇴진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네. 당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2번째는 흔히 수박, 개딸,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형태로 또 비판하는 말도 있고 해서, 예. 당원들 상호 간에, 그리고 특히 의원들 상호 간에
인격적 모욕이나 또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발언은 절제해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너무 반복되거나 또는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원내대표로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치를 취한다라는 게 결국은 뭐 윤리심판원 같은데 이제 넘기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원내대표로서 뭐 예를 들면 구두로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거에 좀 자제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내대표의 권한이라는 게 당무 권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의원들에게서 선출된 그 권한이기 때문에 예. 윤리심판에 넘기고 하는 그런 권한이 원내대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단의 어떤 국정운영 전반에 관련된 의원들의 활동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 원내대표로서 그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예. 때로는 부적절한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일정 정도 경고나 이런 걸 할 수는 있죠. 그 가결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징계가 아니라 체포동의안 표결했을 때요. 네.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가결파에 대한 문제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건 예. 뭐 당대표께서 당내에 복귀한 이후에 저희가 논의 이후에 판단할 문제인데요. 현재로서는 뭐 일부는 윤리심판원으로 보내서 이관해서 판단케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당은 꼭 그런 법적 제도적 어떤 결론보다는 정치적 해법,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한 걸로 해서 정치적 해법을 찾아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당의 단합과 내년 총선 승리에 바람직한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완전히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당 밖에 있는 친명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내에 많이 투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비명계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예. 우선은 제 자신도 친명, 비명 이런 걸로 분류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뭐 언론마다 저한테는 어디는 친명, 어디는 뭐 친이낙연, 어디는 친문, 다양하게 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제 자신이 어떤 친명이나 비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라는 큰 틀, 그 안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친명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저한테 큰 기준이 아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역시 당을 운영하는데 그러한 작은 차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큰 장벽을 넘자 이런 얘기를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외에 있는,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강성 친명 지지자들도 그다지 이 목소리를 투영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아니 그분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정치권이라는 거는 우리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경청을 하지만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해서 당을 운영하는 게 좋을 건가 하는 것은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책임을 갖고 있는 지도부가 판단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뭐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지지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결정과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지도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지금도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론 보도를 봤는데 한 8시간 정도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제 이 재판에 출석하게 되고 이렇게 장시간 머물면은 이거 당무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쉬운 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오랜 기간 단식을 해서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 문제인데 물론 당무가
아무래도 재판 출석이 잦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렇다고 당무가 뭐 스톱되거나 예. 처리할 걸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제안은 받겠지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표께서 이제 당무에 복귀한 이후에 어떻게 논의하고 해야 될지 그런 걸 판단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하고 언제든지 전화나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그저께인가요? 그 또 기소 추가로 했잖아요. 네. 위증 교사 혐의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검찰은 기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유죄냐 무죄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다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주요 정치 지도자, 전직 대통령이나 또는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는 통상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4개월 했어요. 수사부터 기소까지.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수사부터 기소까지 6개월 걸렸고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건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무능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 수사하는 건지 옛날 같으면 5, 6개월 내에 결론을 내고 일괄해서 기소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년여를 끌면서 전국 상황 전체를 검찰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적인 저는 전적으로 홍준표 시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수사다, 괴롭히기 수사다, 돌려막기 수사다, 또 초유의 영장 쪽 얘기를 한다 이런 온갖 구설에 올라가는 게 이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참, 지명직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 그만두면서 이제 한 자리 비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그러니까 친명 쪽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친명, 비명 뭐 이런 구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표께서도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아마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최고위원 구성에 지역적으로 보면은 충청이나 호남이 없다. 그래서 아마 주요 당직자 인선 문제까지 맞물려서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하고요. 그래서 충청과 호남을 배려하겠다. 그리고 여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역적 배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사명이 전부 영남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영남이다, 수도권이다 이걸만 갖고 하긴 뭐하지만 지금 원래 문제의 본질은 뭐 제가 상대당 얘기 때문에 잘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영남이냐 수도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용산으로부터 얼만큼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결기나 어떤 정치적 어떤 자신감 가진 분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용산으로부터의 자율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저는 그때 저도 주요 당직을 많이 맡았었고요. 제가 할 말도 많이 했고 특히 이해찬 당대표나 또 그 후에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그때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그 두 분들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당시 청와대하고 소통하면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말로 얘기해서 부적격 인사 같은 경우는 당에서 거부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서도 충분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인사 문제 하니까 대법원장 지난번에 인준을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때 홍익표 대표님께서는 아마 이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부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담은 안 되세요? 제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런 부담을 안 지게 대통령이 좀 좋은 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 국회는
그 인사청문회 제도하고 또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으로 보장돼 있죠. 그리고 그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회가 부적격자를 그 인사청문회를 대충 하고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임명 동의하는 게 국회의 그 어떤 그 행위에 맞는 건지 전 되묻고 싶어요. 국회는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부적격자대로 부결 투표를 하는 게 국회의 권한입니다. 저는 각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꾸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고 또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인한 사법부의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을 초래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3가지 조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대법원장은 첫 번째 사법부 독립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법원장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한 사람, 이 3가지 요건에 맞는 사람을 보내면 진보냐 보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선 그렇더라고요. 과거 대법원장 후보자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번만 유독 이게 부결이 됐을까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압도적으로 저희가 그 평판조회도 했습니다. 법원 주변에서요. 그러나 지나간 분위기에 다시 또 하긴 그런데요. 네. 법관 내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부적격자라는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도덕적 검증도 하고 평판조회도 하고 다 해서 도저히 제가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한번 했던 얘기가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냐, 아니면 부적격자로 인한 대법관 사법부가 혼란에 빠지는 게 더 부작용이 크냐. 우리는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후자가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공백 상태가 낫다, 이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새 하도 정치권, 물론 우리나라 정치권이 언제 잠잠한 적이 있었나요? 항상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 홍익표 대표님의 앞으로의 잘 중심 잡기나 이런 거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